예, 안녕하십니까. 민복교수 유병태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비대면 강의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첫 3주 동안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촬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교재 민사법 완전정복이라는 교재가 있지만 이 민사법 완전정복 이 교재는 주제 위주로 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편제를 잡았기 때문에 채권법 총론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 민사법 완전정복을 채권법 총론 교재로 쓰기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채권법 총론 교재는 송덕수 교수님의 채권법 총론을 기본 교재로 합니다. 송덕수 교수님 채권법 총론을 기본 교재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금 전에 표지 보여드렸던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에서 나온 채권법 총론 파트는 거의 이론 정도에 입각한 목차를 채권법 총론 파트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판례는 다른 곳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즉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법 총론만을 강의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송덕수 교수님 책을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목차는 이걸 간단히 보고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권법 총설 채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물건과 대비해서 보면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대 재산권 이랬을 때 물건과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도 상속법도 재산법 쪽에 넣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인, 대립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이 채권과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는 채권법을 보면은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거,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거, 이거는 채권법 각 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법 각 칙의 법률행위, 특히 계약과 관련돼서 채권법 각 칙에 15개 전형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고 법정 채권으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를 채권법 각 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과 관련돼서 그 목적된 것이 특정물인가, 불특정물인가, 금전인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채권법 총론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 채권의 효력과 관련되어서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자 대유권,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과 관련된 것으로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그리고 다수의 관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그리고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채권법 총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그 외에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그리고 변동, 그리고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대해서 채권법 총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의 특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송덕수 교수님의 교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제가 다른 말 없이 몇 페이지라면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를 이야기합니다.
송두수 교수님 교과서 1페이지 보시면은 그 채권법의 의의라고 하면서 채권법은 물권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일부분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이야기를 왜 쓸까? 뭐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히 써놓은 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당연한 건 안 쓰고 이상한 것들만 써놓으면 그 이상한 책이죠. 본질적이고 당연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관식으로 시험 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어쨌든 주관식으로 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저는 수업을 뭐 오픈 테스트 합니다. 시험을. 그래서 이 오픈 테스트를 하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답안지를 보면은 나름대로 뭐 아주 기발한 걸 써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꼭 반드시 써야 될 걸 빠뜨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정근데 그걸 몰라서 안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안지 채점을 할 때는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채점을 합니다. 내도 2차 답안지 논술 뭐 답안지를 많이 써봤지만 참 희한한 게 나는 꼭 썼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답안지에 안 써놨어. 머릿속에 있는 걸 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채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두수 교수님 그 1페이지에 보면은 채권법은 물권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일부분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법 일반적으로 뭐 1118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민법 총칙, 법 조문상으로는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뭐 물론 채권법, 총론, 강론 그리고 가족법으로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채권법 그리고 이번 학기는 좋아하는 게 채권법 총론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법이 민법의 일부분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채권법을 실질적 채권법, 형식적 채권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 교과서에서 채권법 총론 파트는 채권법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법 총칙 쪽에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채권법에 맞추어서 채권법 총론 파트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채권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실질적 민법 가운데 채권에 관한 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채권관계, 즉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이라 할 것이고 형식적 채권법은 당연히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전 거기에 채권법 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채권법의 대상, 우리가 공부하는 채권법은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법전, 암기하는 게 채권법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민법 공부가 민법 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게 조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판례에서 어떻게 현출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채권법의 공부 범위는 실질적 채권법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채권법의 기능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채권법의 법원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일반적으로 민법의 법원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채권법에 맞추어서 써 놓으신 겁니다. 당연히 뭐 성문법, 채권법 파트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채권법에 관한 특별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놓으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그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자 제한법, 대법 뭐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법으로서 당연히 채권법 파트에도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판례가 법이냐 이래 물으면은 판례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법무사로서 소장을 쓰고 하는데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이와 관련되는 유사한 판례가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럼 실무가로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론가들은 원리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로운 원리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험을 친다든가 요즘 특히 우리나라 법시험들은 판례에 근거한 게 아니면 시험 문제를 안 내죠. 아마 교수님들이 피곤한 게 싫어서 그러신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 사법시험은 이론 다 공부하고 판례 한 줄 넣으면은 가점이 되고 이런 추세였는데 요즘은 법무사 시험이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나 판례가 없으면 그냥 시험 안 나온다 그 정도입니다.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시험에 적응을 해야죠. 일단 민법전 3편 채권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3페이지에 보면 교수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채권법인 민법전 제3편 채권은 충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5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제1장 총칙, 여기 채권법 총칙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채권법 총칙은 채권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하고 그 발생 원인은 채권법 각칙,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물론 채권 발생 원인이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걸 거기에 규정해 놓았을 뿐이죠. 법전에 있는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대충 한 2000년 전에 정립되기로는 AD 6세기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정리한 것이 지금 전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구를 3번 통일했다. 지역적으로 한번 통일을 하고 물론 그 당시 지역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는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걸 통일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종교로 통일을 했고 기독교로 통일했다 이거죠. 어쨌든 종교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으로 통일했다. 지금 법 원리가 남아있는 거는 거의 로마법 원리 물론 게르만법적 요소도 거기에 섞여서 남아있고 하지만 처음에 이 이야기를 세계사 옛날에는 사법시험에 세계사 문화사를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떨어지는 게 문화사, 국사, 경제학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참 희한하게 그래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뭘 그래서 참 좋은 시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계사 수업을 들었는데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세계사 그 교수님께서 강사님께서 로마는 이 지구를 3번 통일했다 이 말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막 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조선도 있었는데 연구가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법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통용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채권법 총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든지 간에 거기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총론, 총칙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아직 배우지도 않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엮어놓고 아직 배우지도 않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의 뭐 대학들이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하는데 그 민법 총칙이 맨 처음에 볼 때는 뜬구름 같은 게 배우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민법 총칙은 채권과 물권에 공통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대부분 채권법 총칙은 그래도 그나마 채권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낸 거죠. 아직까지 채권이 뭔 줄 공부를 안 했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할 때 채권법 총론자 다음에 채권법 강론을 또 공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도 뭐 지금 여기까지 뭐 하면서 채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 채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할 때는 뭐 물론 채권이 뭔지 감을 잡고 또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민법은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질 때까지 책을 보십시오. 그냥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은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교과서는 뒤에서 설명할 걸, 즉 제자리에서 설명할 걸 앞에 끄집어내서 설명 안 합니다.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학원 강의를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 뒤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모르고는 못 넘어간대. 내가 뭐 어떡하라고. 책 편제가 그렇게 돼 있고 이론 편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알고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면 못 넘어간대.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만두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 알고 넘어가냐고. 이때까지 그러면 다 알고 살아왔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직 때가 멀었는갑다라고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삼국지도 한번 읽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삼국지보다 훨씬 방대한 역사와 방대한 인물을 담고 있는 민법을 한번 보고 알겠다. 꿈 깨십시오. 그 다음에 2장 내지 5장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거는 채권 발생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다라고 해놨습니다. 그것들은 채권법 각 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채권편 제1장은 총칙 거기에 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채권의 양도, 채무 인수, 그리고 채권 소멸, 법상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페이지에서 5페이지, 6페이지에 살짝 풀어놓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러한 채권법의 특질 화면을 보시면 임의법 규성, 국제적 보편적 성격, 신의치기 지배, 농업법 요소, 뭐 거래법적 성질을 가지고 물권법과 더불어 재산법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에서는 이게 물권법 서론 부분에서 이 관계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으로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차만 달고 있습니다. 내전 교과서 교과서 6페이지를 보시면 채권법의 특질, 일반 사법의 일부다. 일반 사법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 그러니까 그 일부다.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7페이지 보시면은 재산법이다. 2대 재산권, 2대 재산법이라면은 물권법과 채권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송덕수 교수님께서는 그 상속법을 재산법으로 이해하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물론 송덕수 교수님의 그 은사님 되시는 곽윤직 교수님께서도 상속법 책을 내셨는데 상속법을 재산법으로 인식하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아니 이분이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현재상 가족법에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는데 이랬는데, 근데 지금 공부를 쭉 해보니까 상속, 재산 상속 말하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호주 승계로 바뀌었다가 지금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제 상속하면은 재산 상속만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더더욱 상속법을 재산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체법이다.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실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법이고, 그 외에도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도 절차법적 성질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법의 특질,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물권법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권법은,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 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은 대체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행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물권 거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권법이 워낙 강력한 것이니까 일단은 법대로 해라, 이런 것이고, 채권법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대립되는 이자 간 자기들끼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법은 임의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제체의 원리가 물권법보다는 더 넓게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법이 전부 강행 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법, 임의 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법에도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들, 그리고 또 제3자가 관계되는 그런 경우에는 강행 규정화 시켜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은 국제적, 세계 보편적 성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권법은 각국의 특색 있는 관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권이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게르만법적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페이지를 보면은 물권법은 정적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사람이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 정적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채권은 거래, 동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의 문제로서 물권법에 비해서는 신의칙이 더 강하게 적용된다. 그에 비해서 물권법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더 좀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법은 로마법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걸 꼭 볼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그 요약된 거 몇 개 외우는 그런 게 민법 공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답답하더라도 소설책 읽듯이, 삼국지 읽듯이 읽으십시오. 읽어가지고 자기가 말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뭐
그 축약된 거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합니다. 뭐 내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인데 뭐 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그리고 특히 뭐 등기와 관련되는 소송, 물론 뭐 민사소송 이쪽을 오히려 많이 다룹니다. 왜냐면 뭐 민법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쪽이 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곽윤직 교수님 책을 위주로 봤는데 그때 참 그때 하여튼 뭐 그때는 민법 강의를 하는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읽어라 하니까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교과서가 싹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말을 해보니까 그 교과서가 순서대로 다 얽혀져.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하기를 일단 권합니다. 일단 이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